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이번 강의는요, 금리, 정책, 물량이 부동산 시장,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 5번째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갖다가 다 들어주셨다면은 오늘 강의가 수월할 거고요. 이번 강의만 들으면은 좀 약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계속 그 과거 얘기 복습만 하다 보면은 동영상 길이가 너무 짧아져 가지고요. 그냥 복습 없이 바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강의에서 입주 물량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이게 제가 카메라를 치워야겠네요. 입주 물량이 기존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이 점은 이 마우스 따라서 서울시의 경우 8,000세대가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항상 기존 주택시장이 영향을 받았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기존 주택시장이 영향을 받았다면 분양권 시장도 분명히 영향을 받았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8,000세대 서울은 이 8,000세대가 넘어가게 되면은,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 이거는 2008년 8월경 분명히 기존 주택시장이 움푹 파였고요. 다시 2011년 5월경인가요? 또 파였고요. 또 2014년 6월경 또 파였죠. 분명 8,000세대, 입주 물량이 8,000세대가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부동산이 기존 주택 거래량이 움푹 파인다. 이때는 위축기예요. 근데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이게 입주 물량이 많아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무겁다라는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는 것 뿐이지, 이 입주 물량이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하지만 이거는 불과 2, 3개월짜리 이벤트다. 그리고 아주 길어야, 예를 들어서 15,000세대가 넘어간다. 계속 중복해서 누적돼서 15,000세대가 넘어가게 되면은 한 4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지만 입주 물량이라는 건 단기 이벤트이다 라는 점 말씀드렸고, 그럼 이런 시점, 입주 물량이 많은 시점은 어떤 시점? 절대 주택을 매도해서는 안 되는 시점, 그리고 공격적으로 주택을 매수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입주 물량이 서울시의 경우 8,000세대를 넘어가는 시점, 8,000세대를 넘어가는 시점은, 죄송합니다, 화면이 흔들렸네요. 8,000세대를 넘어가는 시점은 절대 주택을 매도해서는 안 되는 시점, 공격적으로 매수를 검토해야 될 시점, 그리고 어차피 이때 저가에 나온 물량들을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잡으신다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부동산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다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좀 오히려 강남시장에서는 잘 안 먹히기도 하는데, 강남시장에서 안 먹히는 이유는요, 강남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런 패턴을 알아요. 이 입주 물량이 과도한 시점에서는 내가 주택을 매도하기 어렵다라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분양을 받았다 하더라도 분양 입주, 그러니까 잔금을 입주하는 시점, 그러니까 분양대금에 잔금을 갖다가 내야 하는 시점에 맞춰서 아파트를 매도를 하지 않아요. 왜? 이런 내용을 다 아니까. 입주 물량이 많은 시점에는 주택시장 전체적으로 버거워진다라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강남 분들은 미리 입주하기 6개월 이전에 집을 처분해 놓거나, 아니면 잔금 비용을 마련해 놓고 입주하고 한 6개월 이후에 처분하거나, 그런 식의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시장, 이런 내용이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 할수록 사실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통용되긴 어려워요. 이게 시장에서 잘 안 알려진, 예를 들어서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이 공식은 맞아떨어집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입주 물량이 기존 거래량 대비 과도하게 많은 시점에서는 그 지역은 일시적으로 가격 폭락이 나타나요. 왜? 내가 입주를 해야 돼요. 내가 잔금을 치러야 돼. 근데 내가 잔금을 치르려고 준비를 안 해놨어. 내가 지금 살고 거주하고 있는 집, 이걸 팔고 입주하면 돼. 막연하게 그렇게 긍정적인 상상을 하시는 거죠.
막연한 긍정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경제에서. 경제라는 건 항상 리스크를 대비해 놔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막연하게 입주 물량이 많은 시점 나는 내 집을 갖다 팔아서 건설사 잔금을 치르고 난 입주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동네, 그런 동네에서 오히려 입주 시점 주택 가격은 급격하게 파이는 현상을 나타나게 되죠. 급매물이란 거는 매도인이 급할 때, 바로 입주하는 시점, 이런 때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놓고 계신다면은 뭐 지금 우선 당장 써먹을 일이 없다 하더라도 향후에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절대 입주 물량이 과도하다 싶은 시점에서는 한 6개월 이전 아니면은 입주하고 6개월 이후에 매도 전략을 삼으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 어떠신가요?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사실 이거를 갖다가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 경제 논리라는 것은 냉혹합니다. 아는 만큼 안 당하는 거고요. 아는 만큼 안 당해요. 근데 모르면 모를수록 아는 사람한테 먹히는 게 자본주의 시장 논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 호갱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 이 입주 물량, 입주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전에 매도를 할 것이냐, 6개월 이후에 매도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사실은 꾸준히 입주 물량, 향후 입주 물량까지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면 대비를 할 수가 있죠. 지금 현재 내가 예를 들어서 2018년 1월 지금 현재 입주를 한다. 기준주택을 매도해야 한다. 이미 걸렸다. 라는 시점에서는 한 매도 시점을 6개월 뒤로 미루는 게 나은데, 다만 6개월 이후에도 또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다. 그렇다면 전략을 새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 6개월 이전에 이런 부분을 알고 미리 대비를 했다면 오히려 지금 입주하는데 난처함이 덜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상승하고 떨어지고 그걸 갖다 입주 물량하고 어느 정도 매치를 시켜서 생각하시면은 리스크 회피가 돼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꼭 맞아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꼭 입주 물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격 상승해 가는 곳들도 있어요. 하지만 경제라는 것은 리스크를 대비해야 되는 거지, 고수익 고위험, 사람들은 고수익에서 항상 고수익만 생각하고 고위험은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간은 내가 하면 무조건 잘 될 줄 알아요. 그 교만을 버리는 것이 돈을 버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내가 하면은 된다.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하면 된다. 내가 하면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건 이거죠. 많이 알고 있으면 돼요. 내가 하면 된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알면은 내가 하면 되죠. 하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적 수준이 높아? 내가 경험이 많아? 아니, 내가 경험이 많고 내가 지적 수준이 높아. 다른 사람들이 심리를 갖다 내가 역이용할 수 있어 라는 수준이 아니시라면, 경험을 쌓기 이전이시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약간 보수적 투자, 보수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당히 보수적인 투자 기준이에요. 이 입주 물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하시는 것을 저는 권장드립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그러면 과거만 주구장창 설명했어요. 야, 그래, 알았어. 과거에는 이랬어. 근데 내가 입주 물량을 어떻게 알아? 입주 물량 어디서 공개해줘? 예, 제가 해드리려고요. 자, 이제 이거는 과거의 자료. 과거에는 이래왔다. 입주 물량은 사실상 8,000세대, 서울시 기준으로 8,000세대가 넘어가게 되면은 시장에 상당히 무겁게
시장을 무겁게 내리누르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8,000세대. 자, 그럼 향후 입주 물량 이것을 갖다가 살펴보면, 자, 8,000세대. 지금 현재 이 빨간 선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은 이전, 이미 과거죠. 2018년 1월 이전의 시장. 자, 2017년 말 왜 이렇게 서울에 가격이 상승을 했는지 눈으로 확연하게 나타나죠. 입주 물량이 없으면은 가격은 상승합니다. 왜? 매년 가구 수는 증가하니까. 인구는 줄더라도 가구 수는 계속 증가해요. 아무래도 예. 자, 가구 수는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가구는 서울시 기준으로 해서 매년 한 30만 가구씩은 증가를 하는데, 입주 물량이 없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량 앞에 장사 없다라고 하지만 반대로 물량이 적으면, 물량이 시장에서 받쳐주지를 않으면 가격은 상승합니다. 이게 정책 금리 할아버지가 와도 이 입주 물량이 그것보다 선행해서 작용이 돼요. 반대로 정말로 정부의 정책이 너무나도 효과적이고 성공적이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없는 시기 집값이 안 오르더라도 전세가가 폭등하겠죠. 그런데 이 전세가가 폭등하는 걸 갖다가 분양가 상한제 아니면 계약갱신 신청권을 이용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의 혼란은 더 가중됩니다. 더 커져요. 왜? 난 입주하고 싶은데 돈을 더 많이 주면은 난 집을 구할 수가 있었어. 근데 돈을 더 많이 줘도 난 집을 구할 수가 없어? 그럼 무슨 현상이 나타나죠? 불법, 편법, 이런 현상이 만연화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법이 무거움을 갖다가 지켜야 되는데 정부 스스로 법의 무거움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운 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부작용들을 갖다 정부는 알면서도 이걸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법의 잣대는 높여놓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지켜라 하면은 국민들이 법을 갖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자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돈 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사회냐? 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놓고 자율경쟁 시장을 만들어주고 이 주택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는 다른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전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좀 너무 또 강하게 얘기를 했네요. 또 오늘 좀 이 영상에 악플이 좀 많이 달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쩔 수 없죠. 사람들마다 서로마다 기준은 다르니까요. 각사라고. 자, 이거는 서울시 입주 물량이에요. 서울의 입주 물량이 없다. 17년 12월, 1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인 돼서야 이 달에 한 4,000세대 정도 입주하는데 이것조차도 부족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다만 서울의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시점이 옵니다. 기억해 두세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2018년 12월 2018년 12월 이때는 좀 시장이 많이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12월 14,000세대가 약간 안 되는데 13,500세대 정도. 이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송파 헬리오시티죠. 송파 헬리오시티가 9,000세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가 있고 나서 쉬어주면 되는데 2월달에 또 8,000세대에 가까운 입주 물량이 쏟아져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송파 헬리오시티 입주만 가지고도 버거운 시즌이 2018년 12월, 2019년 1월까지 이어지고 2월달까지 이어질 텐데 2월달에 또 입주 물량이 쏟아져요. 물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3개월 동안 입주 물량이 과거 2008년 잠실 입주 물량에 비하면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치고요. 전세가도 하락할 여지조차 보여요. 이때는. 물론 근데 이 시기에 공포를 갖다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걸 모르면 공포스럽죠. 사람은 알면 공포스럽지 않은 겁니다. 모르니까 공포스러운 거예요. 이 시점부터 해서 이 시점은 저는 한 4개월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4개월 동안은 주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4개월이면은 2019년 4월까지. 4월달까지는 시장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서울의 아파트 시장 좀 무거워질 수가 있고요. 근데 4월이 지나가고 나서 잠깐 틈을 주긴 하는데 또다시 2019년 9월 8,000세대 한번 찍어주고요. 그 뒤로도 입주 물량이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무거운 상태에서 어느 정도 흘러가다가 2020년 2월 달에는 또 10,000세대를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쓴 책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 인사이트라는 책에서는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장이 좀 무거워질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한 대목입니다. 2018년 12월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시장은 좀 많이 무거워요. 서울시장이 이때는 상승하기가 그리 녹록하진 않다. 하지만 이때 하락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집을 안 살 거야.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아직도 입주 물량 부족해요. 지금 2018년 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얼마나 더 상승을 할지는 알 수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집 안 사고 버텼다가 이때 하락할 거야. 그러니까 난 이때 살 거야. 라고 해봤자 이때 2018년 12월이 됐을 때 하락한 정도가 지금 현재 시점보다 더 높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주택 구입에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는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죠. TV에 나와서 부동산 설명해주는 전문가들이 2018년 지금 집 사야 한다, 말아야 된다,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바로 2018년 12월의 입주 물량, 특히 송파 헬리오시티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작용한다고 보면 돼요. 자, 이 입주 물량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을 하는데 서울은 2018년 12월부터 되도록이면 2020년 상반기 약 2년 6개월 동안은 매도해서는 안 되는 타이밍이다. 중간에 매도를 내가 해야 한다 라고 하면은 한 2019년 4월달 5월달 이때쯤이 매도 시점으로는 그나마 5월달 6월달까지 이 시점이 그나마 매도 양호 타이밍으로 나타나고요. 이 이후에는 또다시 시장이 종종 무거워지기 때문에 이 무거워진다는 게 사실은 2-3개월 전까지 2-3개월 전후로 영향을 미쳐요. 부동산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은 2018년 12월부터 20년 상반기까지는 여러분들께서 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자금 유동성을 좀 더 확보를 하시고 공격적인 것보다는 상당히 보수적, 수비적 형태로 가야겠죠. 반면 매수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떨까요? 난 지금 집을 사야 돼 라고 하면은 아예 지금
매수에 동참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7, 8월까지도 주택을 매수 못했어. 2018년 7, 8, 9월 달까지도 난 주택을 매수를 하지 못했다고 하시면은 2018년 12월 이후 이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 2018년 12월 이후 이 타이밍은요, 너무 가변성이 커가지고 실수요자 비율이 높다면은 이 입주 물량 겁낼 필요 없지만, 실수요자 비율이 높아도 어차피 기존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분양 받았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기존 부동산을 처분하고 와야 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생각한다면은, 자, 그냥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헬리오시티 내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잔금을 갖다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여길 사야 된다 라고 하시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 올해 상반기 이전에 매도하시는 게 유리할 걸로 보입니다. 헬리오시티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올해 하반기 이후에, 그리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 이전에 2018년 상반기 이전에 매수를 성공하셨다면 모르겠는데, 이 상반기 매수를 갖다가 실패하셨다고 생각하시면은 2018년 12월 이때는 주택가격 상승 못합니다. 2018년 12월부터 2월달까지도 물량이 압박이 좀 심하다라고 했잖아요. 18년 12월에서 2월달 이 사이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아요. 2018년 12월부터 2월까지 특히 이 당시에 매수 타이밍으로 괜찮은 데가, 가락시형이 이주를 할 때 어느 지역이 주택가격이 상승했는지를 상상해 보시면 딱 떠올라요. 가락시형이 이주를 하고 나서 이주 시점 상승한 지역이 어딘가요? 하남 미사죠. 하남 미사가 많은 상승을 거쳤어요. 자, 그럼 이 이야기는 어떻게 유추가 가능하냐? 가락시형에서 이주비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그 돈 가지고 하남 미사를 갖다 투자했다는 게 나올 수가 있고요. 이분들이 하남 미사에서 매물이 또 같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이 입주하는 시점이 될 수가 있겠죠. 이해가 가시나요? 좀 너무 어렵게 설명드렸나? 이게 헬리오시티는 가락시형 아파트 재건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신규 아파트 단지예요. 조합원 비율이 60% 가까이 됩니다. 60%인가 70%인가 하여튼 조합원 비율 높아요. 조합원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잔금을 갖다 납부할 때 잔금을 어떻게 납부할 것이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겠죠. 그럼 기존 주택 어딜 매도할까요? 이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딜까요? 제가 생각하는 곳은 하남 미사니까 이 시점 2018년 12월에서 2월 시점 하남 미사는 한번 시장을 눈여겨서 살펴보세요. 하남 미사 매수 타이밍으로 아마 이 시점이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거 말고도요, 사실상 강동구에서 재건축 물량들이 그 이주할 때마다 하남 미사가 조금씩 많이 상승을 거쳤어요. 하남 미사가 물량은 앞으로 좀 많이 2018년 12월 이후로 많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헬리오시티가 물량이 많다고 해서 헬리오시티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주변 시장이 다 여파를 미쳐요. 그러면은 우리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지역은 어디냐? 그걸 갖다가 고민해 보시면은 답은 쉽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매수. 올해 상반기까지는 매수 타이밍 괜찮다. 근데 올해 상반기까지 매수를 갖다 실패했다면은 2018년 12월 이후의 시장을 한번 공격적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투자자 기준 아닙니다. 실수요자 기준이에요. 투자자분들은 너무 무리하게 지금 투자를 하실 때가 아닙니다. 현금 유동성 확보해 하셔야 될 때예요. 지금 좀 투자라는 얘기 아닙니다. 2018년 상반기에도 매수하라는 거 투자자들에게 드리는 말씀 아니고요. 실수요자 분들한테 드리는 조언이에요. 자, 이상으로 여기까지 해서 서울시에 대해서 대략적인 시장을 갖다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 물량들이 다 각각 어디에 포진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오늘 경기도까지 짚어볼 예정입니다. 경기도까지 짚으려면 좀 시간이 촉박해서 서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서울시 각 지역별로 입주 물량에 따라서 어느 지역이 유망한지 그런 부분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제가 또 잠깐 빠져야 될 타이밍이네요. 자, 지금 서울시 거래량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입주 물량과의 상관관계 매우 밀접하게 나타났다. 8,000세대 이상의 시즌에서는 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서울의 이 거래량, 기존 주택시장 거래량이 또 아주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곳이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서울의 입주 물량과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곳 경기 인천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보시면은 지금 서울의 거래량이에요. 이 위에를 보시죠. 이 위에 차트. 서울. 자, 경기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경기. 서울, 경기. 서울, 경기. 재밌죠? 서울, 다시 서울에서 이 패턴 보세요. 이 U자 그리는 패턴. 이 U자 그리는 패턴이 경기도에서 거의 일치되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인천도 이 패턴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요. 이런 패턴이 나타나는 이유는 서울과 경기와 인천 간의 주택 상호 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동조화 현상을 갖는다. 왜?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전하거나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전하거나 이게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게 이 세 개 지역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의 주택 경기가 경기도에 영향을 미치고요. 경기도의 주택 경기가 서울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정도는 좀 더 약합니다. 특히 지금 정부 정책이 야 주택 한 채만 가져 다주택자들 다 죽여버릴 거야 하고 있으면은 어떤가요? 서울로 더 몰릴 수밖에 없죠. 정부가 좀 어리석은 대책을 내놔서 참 서민들만 더 힘들어집니다. 어쨌든 경기 서울과 아주 밀접한 흐름을 갖는다. 특히 보금자리 주택 기존 방송 보셨으면 기억나시겠지만 이 보금자리 주택이 여파 경기 동일하게 미쳤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죠. 보금자리 주택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했으니까. 자, 이 차트를 보시면서 잠시만요. 경기도도 입주 물량 살짝 짚어보고 갈게요. 경기도는 15,000세대가 넘어가게 되면은 서울은 8,000세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도는 15,000세대예요. 15,000세대가 넘어가면은 시장이 여파를 미칩니다. 물론 서울과 동일한 여파를 갖긴 하지만 경기도의 입주 물량이 사실상 경기도 주택시장과도 영향을 갖다가 미치는데 이 경기도는 사실상 좀 약간 너무 넓어요. 지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경기도는 이 4분위에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제가 이번 시간에서는 경기도 4분위까지는 설명 못 드리고요. 다음 기회 될 때 경기도도 4분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 서울하고 거의 흐름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라는 부분. 자, 다만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죠. 다시 한번 서울 보여드릴게요. 서울, 경기, 서울, 경기. 경기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 시장이 위축될 때 위축 강도가 서울은 위축될 때 확 위축됐다가 살아날 때 확 살아났다가 그런 강도가 강한데 탄력성이 높죠. 근데 경기도는 약간 서울에 비해선 줄어들더라도 좀 둔감해요. 왜? 서울보다는 경기는 투자자 비율이 낮고 실수요 비율이 높다 보니까 경기도는 좀 그 민감도 경기 그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금리 아니면은 입주 물량에 대한 민감도가 서울보다는 좀 둔하게 나타난다 라는 부분, 이 부분은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서울, 인천, 경기 보다 보니까 야 이거 대한민국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반론을 제기하실 것 같아서 지금 다른 지역들도 같이 보여드리려고 차트를 가져왔어요.
여기 경기도였고요. 서울, 경기. 자, 대구시장 보여드릴게요. 완전히 다르죠. 자, 서울, 경기. 먼저 경기 보여드릴게요. 비슷하니까. 경기에는 보금자리 주택을 갖다 딱 공급하기 시작하는 순간 거래량이 확 죽었죠. 반면 대구에는 보금자리 주택이 없었습니다. 대구엔 보금자리 주택이 없으니까 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대구가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했죠. 대구가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했던 이유가 뭔가요? 자, 입주 물량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이렇게 입주 물량이 너무 없었어요. 입주 물량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기준주택 시장이 뜨거웠던 거고, 그리고 주택가격도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거쳤던 거죠. 자,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입주 물량 쭉 없다가 입주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어라 거래량 폭감하죠. 입주 물량과 주택시장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다. 금리, 정책, 뭐 어떤 것보다도 입주 물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가장 강력합니다. 다만 입주 물량이 너무 많을 때는 한 번 정도 이렇게 후폭풍이 오기도 하죠. 이렇게 후폭풍이 오기도 합니다. 자, 대구광역시 봤고요. 자, 분명히 경기도하고 대구광역시 다른 차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경기, 대구. 금리랑 한번 비교해서 볼까요? 금리, 대구시장, 금리 계속 올라가요. 2.25%까지 2.2%대에서 3.25%까지 올라가는데도 계속 거래량 상승해요. 오히려 대구는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거래량이 같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재밌죠?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의외로 약하다라는 게 바로 이런 사례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이런 사례에서 나타나요. 금리, 정책, 물량, 이게 사실은 다 융합돼서 한꺼번에 같이 나타나긴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금리만 바라보고 주택시장을 바라본다는 거 어리석고요. 정책만 바라보고 부동산 시장을 바라본다는 거 특히 더 어리석고, 물량,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보게 된다면은 주택시장이 어느 정도 그나마 한 50% 정도는 해석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대구광역시, 얘네는 또 독특한 시장이니까 얘네만 다른 거 아니야? 경기, 대구. 아니죠. 부산시장 또 다릅니다. 재밌죠? 부산시장은 또 대구하고 완전히 다른 시장이에요. 대구, 부산. 자, 지역별로 이게 다 달라요. 부동산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그러니까 하나로 뭐 같이 움직인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질문 받는 것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해요. 집값이 그래서 오른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장 듣기 싫은 질문이에요. 집값이 올라요? 떨어져요? 정말 이거 어떻게 대답해요? 어느 지역은 오르고 어느 지역은 떨어집니다. 어느 단지는 오르고 어느 단지는 떨어집니다. 그냥 집값이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게 정답이니까. 서울이 그 바닥을 기던 2012년, 대구는 오히려 뜨거웠어요. 부산은 뭐 같이 2012년 좀 여파가 있었어요. 어쨌건 지역마다 조금씩은 다 다르다, 부동산 시장이. 그리고 말씀드렸죠. 정책, 보금자리 주택. 서울은 보금자리 주택 때문이었다. 부산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나죠. 부산에서도 오히려 서울하고 경기, 인천 죽을 쓰고 있을 때 부산은 뜨거웠습니다. 대구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부산하고 대구는 보시면은 부산하고 대구는 약간 반비례적인 모습도 보여줘요. 부산이 살면 대구가 죽고, 대구가 살면 부산이 살고, 그러니까 대구가 살면 부산이 죽고, 부산이 죽으면 대구가 살고, 서로 그런 관계를 갖다 좀 약간 보여주는 경향도 있어요.
뭐 그렇게 인접 지역은 아닌데 서로 한 1시간 반 거리 이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흐름은 반비례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산은 참 금리에 정직한 지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산은 금리가 떨어지면 주택 거래량 상승하고요. 금리가 오르면 거래량 하락합니다. 금리가 다시 하락하면 거래량 상승하고요. 참 금리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시장이 부산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각 지역들마다 특성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역시나 부산 역시도 입주 물량이 많은 시점, 마우스 따라서 보시죠. 입주 물량이 많은 시점 거래량 죽고요. 입주 물량이 많은 시점 거래량 죽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이고요. 광주를 보시게 되면은 자, 여전히 보금자리 주택하고 상관이 없죠. 보금자리 주택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입주 물량이 많은 시점, 거래량이 파이는 것 보이는 부분은 어느 정도 또 일치하게 나타납니다. 입주 물량이 광주광역시에 미치는 영향, 상관관계 어느 정도 있다. 금리 높을 때 오히려 거래량이 더 많네요. 금리 떨어졌을 때 오히려 거래량 줄어들고요. 광주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리, 정책, 물량 이걸 갖다 세 개를 갖다가 한꺼번에 다 같이 보면은 부동산 시장이 그나마 반 정도 보이는데 이걸 금리만 혹은 정책만 혹은 입주 물량만 그렇게 바라보면은 시장을 갖다 정확하게 바라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정답이고요. 자, 광주까지 살펴봤는데 다시 경기도로 돌아갈게요. 경기도 입주 물량 많다. 경기도 입주 물량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경기도는 15,000세대 이상이 입주하게 되면 시장이 버거워진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15,000세대 이상. 서울보단 2배 이상입니다. 2배는 약 2배 정도죠. 15,000세대 이상이 입주하면은 시장이 무거워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한번 경기도도 입주 물량 한번 살펴보시죠. 자, 여기는 앞서 서울 입주 물량이었고요. 경기도 입주 물량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경기도 입주 물량입니다. 제가 들어올 자리가 생겼네요. 자, 다시 들어와서 자, 경기도 입주 물량 많다 이야기를 많이 하죠. 경기도 입주 물량 자, 지금 2018년 1월 많죠? 많았죠? 어땠나요, 시장? 자, 경기도 15,000세대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좀 시장이 흔들린다라고 했는데 좋은 시기, 주택 매수의 황금 타이밍이 어느 정도 지나갔습니다, 이미. 주택 매수의 황금 타이밍이 어느 정도 지나갔고요. 가장 저렴할 수 있는 때라고 말씀드렸죠. 입주 물량이 많은 때가. 지금이 경기도는 매수 타이밍이 적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 한번 조금 상승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방 압력이 강해지는 시점이 2018년 6월과 7월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좀 잠잠해지다가 2019년 6월 달에 다시 한번 또 타이밍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어떻게 가느냐, 이때는 하방 압력이 상당히 강해지는 시점이에요. 2017년 8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하방 압력이 제일 아주 강해지는 시점이고,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타이밍에서 매수하시게 되면은 이후에 조금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하방 압력을 갖다가 2018년 6월과 7월 좀 받게 되고요. 좀 잠깐 휴식기를 가졌다가 2019년도에 다시 한번 또 하방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기도는 현재 타이밍 매수 내가 여기 눈여겨봤던 단지야 싶으면 지금이 바로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2016년 6월과 7월 또 한번 매수 타이밍이 오고요.
이때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방 압력이 강해졌을 때 매수를 하셔야지, 이렇게 입주 물량 없어졌을 때 매수를 한다? 이때는 가격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이때 집을 사요. 이때는 입주 물량이 없잖아요. 입주 물량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죠. 근데 사람들은 항상 이 가격이 오를 때를 주택을 산단 말이에요. 이해가 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바로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데. 경기도는 바로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 물론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수요자에게 보다 주택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한 적기이다. 경기도는 지금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시죠. 2018년 1월 현재부터 2월 달까지 오히려 이때가 지금을 놓치고 나면은 오히려 가격이 다시 상승해 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물론 2018년 6월과 7월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죠. 물론 경기도란 땅이 워낙에 넓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일반화를 시키기는 어려운데, 이것도 사실은 4분위로 시켜서 한번 제가 보다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경기도 입주 물량 많다 해가지고 지금 경기도 시장 완전히 무너졌나요? 분양권 시장은 좀 무너진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기존주택 시장 완전히 무너졌나요? 지금 대폭락 왔나요? 이게 바로 입주 물량의 비밀입니다. 이게 입주 물량의 비밀이에요. 자, 입주 물량으로 인한 공포, 경기도 이 힘든 시기 잘 견뎌냈고요. 조금 또 타이밍 간격이 조금 있긴 있는데, 이걸 갖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과연 입주 물량의 공포, 언제까지 집값 폭락을 갖다 기다릴 것인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갖다가 생각해 보셔야 될 타이밍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면 서울과 경기도 다시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서울은 2018년 12월부터 입주 물량이 좀 많다가 또 2020년도에 많은데요. 경기도는 2018년 12월 이후부터는 오히려 좀 2018년도에는 경기도도 썩 좋진 않을 수 있는데, 상반기 2019년 상반기만 지나가고 나면 경기도는 입주 물량의 공포에서 좀 자유로워집니다. 반면 서울은 8,000세대 기준으로 봤을 때 2019년 하반기 돼도 썩 자유롭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2019년도 하반기부터는 서울보다는 경기도가 2019년 하반기부터는 경기도가 좀 더 상승 여력이 높을 수 있겠다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 무조건 서울 불패를 갖다 유치는 사람 아니고요. 경기도라고 투자 가치 아주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투자라는 건 소액을 투자해서 그만큼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게 지금 세금 체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훨씬 더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권에서는 2019년 하반기부터 상승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매수 타이밍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경기도 입주 물량까지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경기도 입주 물량은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논리적 비약이 많아요. 경기도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4분위 혹은 5분위를 시켜가지고 시장을 나눠서 봐야 되는데, 경기도라는 땅이 상당히 넓은데 이 경기도를 갖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평가하기보다는 각 동부권, 동남권, 서부권, 서남권, 남부권 이렇게 해서 5분위 혹은 4분위로 나눠서 그렇게 경기도 시장을 바라보는 게 보다 정확하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나눠서는 설명드리지 못했고요. 다만 지금 경기도는 최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동탄 올려드리면서 동탄이 과연 무너졌는가 뭐 그런 방송도 올려드렸는데, 동탄은 지금이 매수 최저기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동탄은 매수 최저기일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해서 입주 물량이 많은 시즌, 또 그거 그냥 관심 없이 버려놓고 있다가 나중에 또 동탄 막 상승하기 시작할 때, 상승 다 되고 나서 꼭지에서 잡으시기보다는 지금 저가 바닥일 때 매수를 갖다가 곰곰이 고민해 보시는 걸 갖다가 추천드립니다. 동탄만이 아니고 지금 사실 입주 물량 가장 많은 곳 동탄 그리고 김포, 이들 지역은 아주 공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이 바닥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방송 제가 경기도에 대한 설명을 좀 비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방송 이 연재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연재물이 금리, 정책, 그리고 물량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5번째 방송을 갖다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걸로 이 방송 마치고 다음 방송에서는 각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 어느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하고 이 단지의 입지, 그리고 주변에 이보다 양호한 입지의 아파트 단지들 서로 간의 가격 관계, 영향, 이것도 과거 사례는 어땠으며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 신규 입주 아파트 단지가 투자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은 주변 기준 주택 시장이 어디가 투자 가치가 있는지 그 부분까지 함께 짚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볼게요. 드디어 끝났네요. 금리, 그리고 정책, 물량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5번째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욱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아포유 가족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